어른은 아이를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가장 가까운 어른이 가장 잔인한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2021년 여름 아무도 모르게 사라진 한 아이. 그리고 20일 동안 숨겨졌던 진실. 오늘은 대한민국을 분노에 빠뜨린 양정식 아동학대 살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본 내용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여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소 자극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노약자 및 침약하신 분들은 시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사건 기록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1년 7월 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의 한 원룸에서 아이의 외할머니가 경찰에게 사위에 의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하면서 경찰이 사위의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에서 심하게 부패한 여아의 시신이 담긴 아이스박스를 발견하였습니다. 아기의 친모인 당시 25세 여성 정씨는 그 집에서 바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녀의 동거남이자 사실혼 관계였던 당시 29세 남성 양정식은 외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하자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담을 넘어 맨발로 도주했는데 3일 후인 7월 12일에 대전 동구에 위치한 어느 모텔에서 잠을 자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7월 14일에 구속되었으며 도주 기간 동안 빈집에 들어가 신발을 들고 나오거나 음식을 훔치는 등 절도를 저질렀음이 밝혀졌습니다. 친모 정씨는 7월 12일에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되었고 한 달 전에 술에 취한 남편이 아기가 칭얼거린다며 이불로 감싸 1시간이 넘도록 폭행해서 죽였고 성폭행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2021년 6월 15일 새벽 4시경 양정식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잠이 들어있던 아이를 깨웠고 아이가 울자 왜 소리 지르냐, 너는 죽어야 한다, 살지 마라 고 말하며 아이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내가 재울 테니 하지 말라라는 정씨를 칼로 위협하며 너까지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 너희 엄마도 다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후 아이에게 입을 내 겹을 씌우고 소리가 나가지 않게 창문을 전부 닫았습니다. 양정식은 아이의 가슴 부위에 올라타 얼굴을 손으로 수십 회 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양발로 얼굴을 수십 회 짓밟았으며 F킬라 통으로 정수리를 10회가량 내려쳤습니다. 이어 이불 속에서 발버둥치고 울부짖는 아이의 몸을 잡고 정씨에게 팔을 부러뜨릴까? 라고 말하고 아이가 몸부림치자 다시 아이의 몸 위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허벅지 부위를 수십 회 친 뒤 다리 한쪽 부러뜨릴까? 라고 말하면서 아이의 오른쪽 다리를 잡고 비틀어 당겨 부러뜨렸습니다. 아이를 폭행하던 중 양정식은 정씨에게 화장실에 들어가 있으라고 협박한 후 아기의 기저귀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아기의 생식기에 삽입하여 아기를 강간하였습니다. 친모 정씨는 화장실에 있어 성폭행 장면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후 아이의 기저귀가 벗겨져 있는 것을 보고 정황상 성폭행 사실을 알아차렸다고 했습니다. 이후 둘은 사망한 아이를 이불로 감싸 집안에 두고 모텔을 전전하다 며칠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양정식은 사체의 부패가 시작되어 악취가 나자 쇼핑몰에서 아이스박스를 주문했습니다. 아이스박스가 도착하기 전까지 이틀 동안 아이를 이불로 덮어 방치하다가 아이스박스 안에 비닐봉지로 감싼 아이의 사체를 넣어 화장실에 보관하며 냄새가 날 때마다 수시로 아이스팩과 박스를 교체했습니다. 양정식은 정씨에게 내가 했다고 해라, 살아보니 교도소 별것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이후에도 지인들과 만나 술을 마시거나 모텔을 가는 등 유흥을 즐기며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국과수에서 부검한 결과 아이는 온몸의 뼈가 모두 부러진 상태였으며 다발성 골절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우측 옆구리, 우측 고관절, 허벅지 안면부, 우측 팔, 양측 늑골 주변 등의 다발성 골절과 피하 출혈이 있었으며 아이의 다리 사이에 심한 상처가 있는 등 사망 전후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서울대 법의학자 교수는 아이의 상해에 대해 부패가 너무 심해서 일회성인지 장기적으로 그랬는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머리에 충격이 있어서 두피와 출혈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서 부패가 됐는데도 보일 정도이다. 거의 고문에 가까울 정도로 심한 형태의 손상과 학대가 이루어졌다. 설명했으며 무릎 부분 3.5cm가량의 절창에 대해 칼로 벤 흔적인데 인위적으로 힘을 주고 잡아당겼을 때 생기는 것이다. 칼로 뭔가 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처음에 단순 아동 학대 사건으로 알고 조사하던 경찰은 부검 결과 아이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나오자 양정식에게 이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던 양정식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거짓 반응이 나왔고 결국 성폭행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심지어 사건 당일뿐만 아니라 사건 이틀 전인 6월 13일에도 아이를 강간해 큰 상처를 입힌 것도 밝혀졌습니다. 양정식은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아이가 새벽에 잠도 자지 않고 보채서 화가 나 폭행한 뒤 벽에 집어던졌더니 숨졌다. 겁이 나 아내 정씨와 함께 아이스박스에 시신을 유기했다.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이렇게 가학적인 행위를 한 이유가 있냐? 폭행할 때 대체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는 등 자세한 경위를 묻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양정식이 동거녀 정씨와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둘에게 무릎을 꿇려놓고 번갈아가며 구강성교를 시키거나 아이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이전부터 아이에게 수차례 유사성행위 등을 해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기가 사망한 지 약 2주 후인 6월 27일 딸과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이 된 장모가 휴대폰 문자로 양정식에게 딸과 손녀의 근황을 묻자 그는 뜬금없이 어머님과 한번 하고 싶다는 음란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장모가 재차 딸과 손녀의 행방을 물으니 어머님이랑 한번 섹스를 하고 나면 딸과 손녀의 근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주겠다는 파렴치한 답변만 했습니다. 이 문자는 2021년 8월 29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 의해 공개되었는데 협회는 이 문자는 양정식의 아기를 살해한 지 2주가 지난 후 딸과 손녀에게 연락이 안 돼 걱정하는 장모에게 보낸 것이라며 이런 폐륜 악기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달라는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해 주시고 신상 공개에도 동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이의 생전 영상을 보며 양정식의 학대 정황이 드러난다고 밝혔습니다. 아빠가 아무리 불러도 아이가 보질 않는다. 외할머니 집에 있을 때랑 비교하면 더 차이가 난다. 학대 경험이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양정식이 정씨와 동거를 한 것이 계획적인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가 기생적인 생활 양식을 보이고 금전적인 이득을 보려고 착취에 취약한 대상을 일부러 선택해 접근하는 즉 포식자 성향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더불어 그가 혼인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며 혼인을 해야 될 책무를 못 느낀 것이다. 혼인신고를 안 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양정식은 사건 당시 29세로 공식적으로는 사기와 특수절도 등으로 교도소에 3차례 수감된 적이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때부터 절도를 시작했으며 23살이던 2015년 특수절도 등으로 실형을 살았다가 출소한 후 사기를 직업으로 삼으며 돈을 벌었고 2017년 중고거래 사기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8년 7월 8일에 출소하고 나서 그해 12월에 2명에게 또 사기를 쳤고 2019년에는 임신 중이던 정씨의 계좌를 이용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30여 명에게 사기를 쳐 300여만 원을 가로채 2019년 8월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1년 초 출소하였습니다. 양정식을 아는 지인들은 그가 착하고 조용한 사람이라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양정식과 정씨를 한 달가량 자기 집에서 재워줬던 지인도 학대의 정황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했는데 저희 앞에서는 술 마시고 때리거나 한 적은 없었고 그때는 아이에게도 상처 하나 없었다. 말수도 없고 아이를 볼 때만 웃는 사람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양정식은 전형적인 강약 약강 성격의 소유자로 평소 지인들 앞에서는 본성을 숨기고 자신보다 약자인 여성들 앞에서는 수없이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과거 양정식과 만났던 여성들은 그의 폭력적인 성향에 대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양정식은 과거부터 자신이 사귀던 여성들의 계좌를 이용해 수차례 사기, 몸캠 피싱, 성매매 같은 범죄들을 저지르다 못해 그 여성들에게 자신의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건 물론이고 심지어는 폭행, 보육원 독립자금 등의 정부 지원금을 갈취하기도 하였습니다. 거기다 여성들이 탈출을 시도하면 나가지 못하게 그 자리에서 옷을 가위로 찢어버리거나 불에 태우고 걸핏하면 목에 칼을 그어서 자해하며 여성들을 협박해 집 안에 감금하였습니다. 2014년에 양정식과 만났던 전 여친은 보육원에서 받은 독립지원금으로 양정식과 함께 생활했는데 그는 돈이 떨어지자 처음에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폭력적인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양정식과 만나던 중 임신했는데 임신한 상태에서도 그의 폭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양정식은 지원금을 이유로 여자친구에게 미혼모 시설로 들어갈 것을 종용했으며 그녀가 미혼모 시설로 들어간 후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출산 후 다시 나타난 양정식은 돈이 없으니까 아이를 입양을 보내고 지원금 60만 원을 받자고 제안했습니다. 그에게서 자식에 대한 애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양정식과 사귀던 중 양정식이 벌인 몸캠 피싱 사건에서 양정식에게 대포 통장을 대여해준 혐의로 5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했고 은행 거래도 중지되었습니다. 그녀는 양정식과 동거를 하던 중 수차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폭행과 협박을 당했고
그가 2017년 중고거래 사기로 체포된 후 겨우 그에게서 벗어났다며 그때 안 들어갔으면 난 죽은 몸이었을 거다. 이 사건의 주인공이 됐을지도 모른다라며 치를 떨었습니다. 양정식과 만난 여성들은 그가 가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성관계를 할 때 여성에게 강간당하는 것 같지? 라고 말하거나 흉기를 들고 공포에 질린 여성을 보며 흥분하는 등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성적 취향을 보였으며 지나가는 여성을 보고 서슴없이 저 여자 강간하고 싶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인터넷으로 근친상간, 강간, 임신과 관련된 음란물을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 검사를 의뢰했는데 그 결과 40점 만점에서 26점을 받아 사이코패스 판정 25점 이상을 받았습니다.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27점,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의 범인 이영학이 25점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국성범죄자 위험성평가는 총점 18점, 성인 재범 위험성평가는 총점 19점으로 성범죄와 재범 위험성 모두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성도착증 여부에 대해선 성도착증 환자로 볼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양정식의 동거녀이자 아기의 친모인 정씨는 양정식의 딸에 대한 계속된 폭행과 성폭력 등 각종 학대를 방관했으며 아기를 아이스박스에 넣어 은닉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씨 측 변호사는 정씨가 지능이 평균적인 일반인보다는 약간 부족한 편인데다 양정식의 만성적인 폭행과 협박, 가학적인 성행위 등으로 인해 철저히 길들여져 있는 심리적 지배 상태 하에 있어서 양정식을 말릴 수 없었다며 정씨는 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가해자라고 항변하였습니다. 정씨와 양정식은 2019년 1월경 택배회사에서 동료 사이로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했는데 2019년 2월경 정씨가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정식이 당해 5월 감옥에 가게 되면서 정씨는 미혼모 센터에서 혼자 출산했습니다. 양정식은 출소한 후 바로 정씨를 찾아왔고 오갈 곳이 없던 두 사람은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아이와 함께 정씨의 어머니 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이때 아이는 첫 돌을 간 넘긴 상태였습니다. 정씨의 어머니는 양정식이 전과자라는 것은 알았으나 정씨가 낳은 딸의 친아버지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아들처럼 삼자는 생각으로 양정식을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경찰의 DNA 검사 결과 양씨는 아이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양정식은 장모의 집에 얹혀 살 당시에도 발가벗고 나체 상태로 아이 옆에 누워있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였고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생각을 하지 않고 정씨의 휴대폰을 이용해 사채까지 끌어다 쓰며 사기를 쳤습니다. 이를 알게 된 장모가 그에게 따지자 제대로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며 오히려 화를 냈고 4월 5일 아이와 정씨를 두고 혼자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다 2주 정도 지난 4월 말경 그는 장모 몰래 정씨와 아이를 데리고 나와 대전의 한 옥탑방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려졌지만 양정식은 장모의 집에서도 매일 밤마다 정씨에게 이불을 뒤집어 씌운 뒤 발로 차고 폭행했으며 이를 장모에게 얘기하지 못하도록 협박했습니다. 처음 정씨만 때리던 양정식은 아기가 울자 아기에게도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울다 지쳐 잠들 때까지 때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때부터 아기에게 성추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씨와 아이가 집을 나간 후 양정식이 이사를 간 집의 주소도 알려주지 않고 딸과도 제대로 연락이 닿지 않자 장모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아이의 사진과 영상을 간간히 보내주던 양정식이 그마저도 보내주지 않고 2주가 넘도록 답을 회피하자 장모는 양정식의 지인 등을 통해 어렵게 주소를 알아내어 2021년 7월 9일 양정식과 정씨가 살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장모가 대체 아이는 어딨냐며 따지자 양정식은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보육원에 보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후 장모가 집 화장실에 들어가서 아이스박스에 담긴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양정식은 그 길로 도주했습니다. 2021년 8월 27일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양정식은 6월 15일에 아기를 이불로 덮고 1시간 이상 폭행했으며 살해 전 성폭행을 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술 마시고 저지른 일이라 기억은 안 나지만 정황상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1일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강제추행, 사체은닉, 아동복지법 위반, 사기 절도,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및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등 9개의 혐의로 양정식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자신의 성욕구 충족을 위해 20개월 여아를 강간하고 살해한 뒤 태연하게 친구를 만나 유흥도 즐겼다. 동물에게도 못할 범행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극단적으로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드러냈다.
아이가 질렀을 비명과 극한 고통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다. 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성충동 약물 치료화학적 거세 15년, 전자발찌 부착 4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공개 고지, 아동 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기업 취업 제한 10년 등 명령도 청구하였습니다. 친모 정 씨에게는 아동학대, 사체 은닉의 혐의를 적용하여 친어머니인데도 양 씨의 범행을 방관했고 함께 아동의 주검을 유기하고 범행 은폐에 주력했다는 점에서도 엄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 제한 5년 등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이날 이루어진 법정 최후 변론에서 양정식은 하늘에 있는 아이와 유족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 반사회적 범죄 행위를 반성하고 있다.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 고했고 정 씨는 어리석음으로 아기를 지키지 못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고 후회한다. 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021년 12월 22일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잔혹해 제정신으로 하지 않았을 거라고. 자기 최면을 걸 정도로 참혹하다. 다만 음주와 잦은 학대 속에서 불안정하게 유년기를 보냈으며 딸에게 속죄하겠다고 한 점을 고려한다며 양정식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으나 정신감정 결과 양정식의 성도착증에 대한 정신병력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처분이 내려진 점을 고려해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과 신상 공개 명령은 기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에 양정식은 항소를 포기했고 정 씨는 항소하였다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2심에서 검찰은 여전히 양정식에게 사형을, 정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2022년 5월 27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양정식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더불어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신상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검찰의 성충동 약물 치료 청구는 무기징역 선고 형량을 고려해 1심에 이어 기각했습니다. 정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생후 20개월 된 피해자는 아빠로 알고 따랐던 피고인에게 처참하게 맞고 성폭행당하다 사망했다. 사람의 존엄을 무자비하게 짓밟은 잔혹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게 맞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로 인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양정식과 정 씨도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됨에 따라 양정식은 무기수로 복역 중이며 정 씨는 2024년에 출소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말을 제대로 하지도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가장 믿어야 할 어른에게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삶을 빼앗겼습니다. 이 사건은 특별한 악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외면할 때, 우리가 침묵할 때 비극은 집 안에서 조용히 반복됩니다. 아이를 지키는 사회인지 아니면 뒤늦게 분노하는 사회인지. 양정식 사건은 지금도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사건은 끝나도 기록은 남습니다. 다음 기록에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